이제 신반님께 마이크를 넘겨보죠. 시국인 만큼 신반님이 갖고 오신 작품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지난 열흘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뒤흔들렸죠. 그래서 민주주의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다큐는요, 2019년에 나온 위기의 민주주의, 룰라에서 탄핵까지입니다. 맞습니다. 이 브라질도 엄청난 이 정치적 급변이 있었잖아요. 2019년이면 5년 전인데 그 사이에 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다큐 막바지예요. 새롭게 대통령이 당선되는 모습으로 영화가 마무리되고 브라질의 전 대통령이었던 룰라가 감옥에 수감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네. 2021년에 대법원에서 룰라의 혐의가 무혐의, 즉 무죄 판결을 다시 받게 되었고요. 그 덕에 2022년에 대선에 출마해서 결국 세 번째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고, 현재는 이제 브라질 대통령으로서 이전 대통령들이 벌여놓은 일들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는 브라질의 어떤 민주주의를 그리는데 브라질의 정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시기를 돌아보는 다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 자신의 가족의 이야기가 얽힌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뭔가 브라질의 정치적 장면들을 되돌아보고 또 개인뿐만 아니라 굵직한 현대사의 이야기를 좀 함께 다루고 있어서 좀 브라질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시다 보면 우리나라와도 맞닿는 상황들이 보여서 좀 쓴웃음이 지어지기도 하는 부분이 많은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렇군요. 쓴웃음이 지어지기도 한다. 네. 자, 그 이야기가 궁금한데 이 가족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이야기가 점점 확장되는 전개가 흥미롭더라고요. 줄거리를 좀 따라가 볼까요? 네, 일단 다큐멘터리는요, 브라질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시작을 합니다. 서민들의 편에 서서 함께 했었던, 그리고 국민으로 시작하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했던 두 대통령이 한 명은 탄핵을 당하고 한 명은 구속을 당하면서 네. 이전의 독재 정권으로 갈까봐 무섭다고 감독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감독이 태어났던 1984년은요, 대통령을 투표로 뽑지 못했던 시절이었고 자신이 30대가 되면 이제 무르익듯이 그때가 되면 브라질의 민주주의도 함께 무르익을 것이라 기대를 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민주주의를 땅에 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80년대 이제 유신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많은 이들이 이제 운동을 했듯이 그렇죠. 감독의 부모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브라질에서도 독재 타도를 외치고 운동에 참여하고 수많은 고문과 신문을 당하면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혁명까지는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1979년 대규모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독재 정권이 큰 타격을 입게 되고요. 그러면서 점차 국가에도 민주주의의 봄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파업을 이끌었던 이가 금속 노동자였던 33살의 룰라 대통령이었고요. 그리고 그처럼 정치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모여서 이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열었고 그것이 이제 노동자당의 시초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79년부터 브라질에서 단계적 민주화를 실시했고요. 1989년에야 비로소 직접 선거를 시행하게 된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기를 얻었지만 대통령이 되는 길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가 워낙 이제 급진적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엘리트 기업가들한테 미움을 많이 받았던 선거 후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세 번의 대선에 나갔지만 전부 떨어졌고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타협점을 찾은 후인 2002년에야 당선이 되었던 룰라 대통령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이를테면 룰라가 속했던 노동자당이 여러 스캔들로 인해서 연정을 구사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브라질의 가장 다수당이었던 브라질 민주운동당과 연정을 하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당은 사실 룰라가 그렇게 비판했던 낡은 관행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과두 정치를 하는 곳이었는데 이제 정치적 판단으로 나의 어떤 정책 방향을 이제 내세우기 위해서 여기와 연정을 한 그 잘못된 선택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 룰라는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는데요. 보우사 파밀리아 정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2천만 명의 브라질 사람들에게 가난에서 벗어나게 했던 정책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브라질에서는 계급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데 이런 극빈층 가족들에게 매달 $30를 제공하는 이른바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이었는데요. 네. 이 덕에 빈곤율도 줄고 그리고 대학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점차 브라질은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으로까지 올라가는 그런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이제 룰라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도도 높아지고요. 이 나라의 어떤 지속했었던 불평등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도 점차 커지게 되죠. 이 당시에 룰라의 지지율이 약 87% 육박했다고 야, 하니까 87%? 네,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대통령이었죠. 네. 그리고 룰라는요, 이제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매장량을 발견을 하기도 했었고, 그 일부를 이러한 사회 정책에 투자한 것까지는 매우 축복으로 여겨졌는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매우 큰 저주가 되어 돌아오게 저주? 됐습니다. 네. 와, 그러니까 봄이 왔구나 했는데 봄이 네, 아니었군요. 맞아요. 룰라가 택한 길이 크게 틀리지 않아 보이는데 저주라니까 좀 의문이 생깁니다.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습니까? 룰라가 이제 재선을 하고 난 이후에 네. 룰라가 후계자로 지목했던 민주주의 여성운동가인 지우마에게 대통령을 물려줄 때만 해도 네. 브라질의 민주주의가 그리고 브라질의 만연된 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룰라의 작전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이 석유 때문에 곧 좌초에 걸려 넘어집니다. 석유. 네, 어. 이른바 세차 작전이라는 수사 때문이었는데요. 예. 구구파로 알려졌던 모루 판사라는 사람이 주도한 것이었는데 아까 그 석유 매장량을 발견했던 그 석유 공기업을 겨눈 비자금 수사를 통칭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자금 수사니까 되게 합당한 수사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브라질의 많은 국민들이 이제 정치와 연결됐던 기업과의 이런 비리에 대해서 알게 되고 광장으로 나오게 되는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네. 이를테면 이는 지우마와 룰라를 끌어내리기 위한 하나의 의도된 수사였다고 합니다. 예를테면 지우마는 이자율을 낮춰서 은행가에게 도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고 사회 개혁이 필요한 부분에 칼을 대고 있었는데 이게 마침 이제 정당에서 눈이 나게 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정당과 선거에서 나타나는 그리고 정당과 기업 간의 이 연결고리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어쩌면 너무나 만연한 것이라서 공공연했던 사실인데 이것을 이제 지우마와 룰라가 속했던 노동당에 집중되어 수사를 펼친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 편이라고 여겨졌던 노동당 그리고 룰라와 지우마의 약간 범죄적인 것 같은 그런 사실들이 드러나자 국민들이 그들에게서 등을 돌렸고 네. 그리고 광장에 나와서 탄핵하라고 외쳤습니다. 어허. 대통령을 등을 돌리면서 대통령 탄핵하고 룰라를 구속하라라고 외치게 된 것이죠. 근데 다만 이 국민들이 크게 속았던 점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시스템은 너무나도 만연했었는데 오로지 지금 전체한테 돌아간 게 아니라 룰라와 지우마 이 두한테만 이제 수사망이 좁혀졌고 그리고 그 기업계 쪽에서도 요 썩은 팔 하나만 잘라내면 전체가 살 수 있으니까 요 썩은 팔만 잘라내자라는 식으로 했던 것이 있었는데 네. 요것을 이제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랬구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퍼뜨리고 선동한 자들이 네. 우익단체들이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이거에서 또 독특했던 건 브라질의 언론 구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브라질 언론 구조도 사실 총 9개의 가문이 브라질 내 전체 언론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이 편협하게 국민들한테 전달될 수밖에 없었고 그랬군. 그렇다 보니까 이 모든 시스템이 뭔가 마음만 먹으면 매우 쉽게 돌아간다라는 점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룰라와 지우마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었을 텐데 나라가 또 두 쪽으로 쪼개졌습니다. 뭔가 기시감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계층에 따라서도 이 둘을 나누어서 지지를 했는데요. 룰라가 했던 정책으로 수혜를 보았던 서민들, 예를 들면 빈곤에서 좀 탈출해서 다음 삶을 조금 상상할 수 있었던 국민들은 룰라를, 지우마를 지지했고요. 그리고 룰라의 어떤 정책으로서 인종 쿼터제를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백인층, 상류 계급이겠죠. 그리고 경제 위기가 부자와 은행가들 탓이다라고 들었던 엘리트층은 룰라와 지우마가 구속되고 탄핵되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은 이 싸움이 얼른 끝나야 자신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그 수사의 칼을 이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룰라와 지우마가 얼른 구속되고 탄핵돼서 이 전국이 빨리 끝나기를 원했던 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웃음이 났던 것이 정치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뭔가 대중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개인의 기득권이 안정화되기 위함인데
마치 민중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연설하고 대변하는 것이 참 웃겼던 점이기도 하고요.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을 벌이면서 네. 멀쩡히 있었던 민주주의를 들먹이면서 이제 음. 계엄을 내렸죠.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에서도 되게 비슷한 작태가 나와서 조금 음. 어이가 없기도 했고 정말 기시감이 들었던 장면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수 기득권의 이러한 단단한 카르텔로 인해서 네.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던 지우마는 탄핵을 가장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탄핵을 음. 당했고요. 이를테면 이 탄핵도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민주성의 부재로 가득 찼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그 빈틈은 오래된 부패와 극우 세력들이 채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수사가 오래 가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그 부통령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던 사람도 사실 이 부패와 연결되어 있었는데 아하. 다른 의원들이 이야기하기를 더 이상 우리의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수사를 이제 중단하고 이제 더 이상 정치가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이 체제로 가야만 한다라고 의결을 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브라질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던 민주주의는 다시 후퇴를 하게 되고 부정부패가 그 자리를 채우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민들이 뽑았던 그 결과를 부정선거라 이야기를 하고 입법부의 역할을 망각한 사람들이 있고 경제 권력과 사법부 그리고 나아가 언론도 이를 자신의 입맛과 이익에 맞춰서 움직이는 장면들이 계속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들어온 대통령은 경제를 이야기하고 민주주의를 여전히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석유 공기업을 싸게 해외에 팔아넘기기도 하고 브라질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던 아마존을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 개발하는 것을 허가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좀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12월 3일 날 일어났던 내란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발빠른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의 힘으로 계엄을 막아냈고 또 수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행동과 목소리로 인해서 국회가 약간의 이제 변동이 있었고 한 고비는 넘겼다고 생각은 들지만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번 주말에 좀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브라질과 대한민국은 차원이 다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 장면이 오늘 우리 현실과도 좀 겹쳐 보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국가라는 게 그냥 저절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요즘인데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회복 탄력성을 함께 믿어봐야겠죠. 자, 2019년에 나온 브라질의 정치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의, 룰라에서 탄핵까지 오늘도 좋은 책과 영화 만나봤고요. 자, 그리고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컬처 클럽 방송입니다. 두 분이 우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신바님부터. 한 해를 정리하는 뭔가 좋은 따뜻한 것들을 소개해 주어야 할 연말에 무거운 주제를 소개했다는 것. 그리고 사실 2024년도 돌아보면은 여러 사회 이슈들이 정말 많았었어가지고 소개드렸던 콘텐츠가 결국 가볍게 소비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도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던 것도 있고 내년에는 조금 더 즐겁고 재밌는 콘텐츠를 소개하는 날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말 잘 따뜻하게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청년님. 네. 올해 제가 소개했던 책의 유튜브 조회수가 영화에 비해서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더 재밌는 책을 소개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매주 이렇게 책을 소개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들과 책을 나누면서 조금씩 우리가 부산과 또 문화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말해야 하는 가치에 대해서 계속 논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번 사태에서 제일 좀 무서웠던 건 언론과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막아내는 거 부분이 제일 저한테는 무섭게 다가왔고 라디오에서 이야기하는 순간에 좀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자리에서 더 좋은 책을 소개할 수 있도록 더 정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컬처 클럽은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컬처 클럽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두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컬처 클럽 청년과 신바 우동준 신보라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